그날은 평범한 뉴스 알림으로 시작됐어요. 대형 산불이 안동을 덮쳤다는 소식이었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즉시 지원했어요. 10년 전 남편 민우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후로 저는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해졌거든요. 경찰은 결국 수색을 포기했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그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답니다. 물론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동 산불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봉사단에 등록했어요. TV 화면에는 산자락 여기저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장면이 비춰졌고 온라인 기사에는 이미 수많은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처음 봉사단에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전화기 너머에서 바쁘게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어요. 짧은 자기소개를 마치자마자 곧 출발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빠르게 짐을 챙기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동할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풍경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안동의 모습으로 가득했죠. 버스 안에서 만난 봉사자들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있었고 산불 지원 경험이 있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중 한 봉사자는 과거에 비슷한 화재 현장을 여러 번 다녔다고 했어요. 이번엔 피해가 꽤 심각한 모양입니다. 예전엔 파편 정리나 급식 봉사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대피소마다 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 머리를 식히려 애썼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10년 전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린 민우였어요. 경찰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오랫동안 가족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그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결국 더 이상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주위 사람 모두가 그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가 제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더욱 희미해졌으나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요.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게 된 것도 민우를 못 잊고 여기저기 헤매는 제 마음 탓이었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돕다 보면 스스로도 조금은 치유될 거라 믿었던 거죠. 그렇게 추억을 곱씹다 보니 어느새 안동 시내가 가까워졌고 하늘엔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버스 창문을 약간 내리자 매캐한 냄새가 들어왔고 함께 탄 봉사자들도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마스크를 다시 고쳤었고 누군가는 작은 십자가를 꺼내 기도를 하더군요. 저 역시 가슴 한편이 쿵쿵 뛰었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화재라니 현장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버스가 대피소 인근 체육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이재민들이 얽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짐가방을 챙겨 내리자 안내 담당자가 다가와서 장소별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이쪽 체육관이 임시 대피소입니다. 요즘 환자도 많고 현장 투입할 의료 인력도 부족해서 곧장 의료 지원팀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웅장한 체육관 내부가 이재민과 구조대원, 봉사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보였고 군청 직원과 소방관들이 오가며 상황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저는 의료팀 담당자와 간단히 인사한 뒤 곧바로 약품과 응급물품이 놓인 자리에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한눈에 봐도 물자가 부족해 보였고 계속 차량이 들어와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곳곳이 부산스러웠습니다.
곳곳에 앉아있던 환자들은 대개 연기 흡입으로 기침을 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여러 명의 봉사자와 함께 붕대를 나누고 상처 연고를 챙기며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분들을 간단히 분류했어요. 생각보다 환자 수가 많네요. 오늘 밤도 길어질 것 같아요. 누군가 제게 건네던 그 말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산불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우리 집 다 탔을 텐데 앞으로 어떡하나. 어느 할머니는 연신 울먹이셨고 어린 아이 몇 명은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거기에 더해 이미 여러 날 이어진 재해라서 봉사자들도 지쳐 보였죠. 그나마 모두가 마음을 합쳐 돕고 있으니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듯 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상자를 옮기고 물품을 분류하면서도 혹시나 민우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진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스쳤습니다. 그렇지만 쉴 새 없는 작업에 정신이 팔려 잠시나마 그런 복잡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바로 그 순간이 저에게는 짧은 평온의 시간이었어요. 곧 엄청난 충격이 닥쳐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분주하고 벅찬 첫날이었죠. 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금 제자리를 돌아보며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다짐했어요. 안동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의료팀에 배정받아 치료 물품을 정리하던 중 지친 표정으로 다른 봉사자들을 이끄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그는 민우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품 상자를 떨어뜨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봤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저에겐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민우?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이름은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낯설고 떨리는 소리였죠. 멀리서 나를 확인한 남자는 분명히 주춤했어요. 주위 봉사자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쪽을 힐끔거렸지만 저는 그런 시선 따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금 더 다가오다가 멈춰섰어요. 그도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데 얼굴에 슬픔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당황했는지 그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품 목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몇 초간 서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혀서 눈 깜빡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민우야?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듯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주위 사람들은 상황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어떤 분이 물었죠.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례지만 잠시만. 약품 상자를 떨어뜨린 제 모습에 당황한 의료팀 봉사자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민우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0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납득하지 못했던 제가 바로 이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약간 식은땀을 흘리는 듯 보였고 어두운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 둘이 아는 사이인가요? 라고 묻는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민우를 따라 체육관 구석의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민우가 앞장서서 사람들 틈새를 조심스레 비집고 지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르며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었죠. 체육관 뒤편에는 의료용 임시 칸막이가 서 있었고 다친 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대라 다소 조용했어요. 거기서 마주 선 순간
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우선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민우인지 혹시 비슷한 사람인지라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낯익은 눈동자, 매무새, 그리고 몸짓이 모두 10년 전 남편과 정확히 일치했죠. 정말 살아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려서 가늘게 갈라졌어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꾹 다문 채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마 옆쪽에 길게 난 흉터가 보였어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자국이었죠. 얼굴 윤곽도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야윈과 다소 거친 인상이 그가 보낸 세월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몇 초간 침묵이 흐르다가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왜? 한꺼번에 쏟아지고 싶은 말들이 억눌린 채 몇 마디로만 튀어나왔죠. 민우는 작게 한숨을 쉬고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곤 조심스레 몸을 돌려 칸막이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자는 신호처럼 보였죠. 저도 뒤따라서 결국 임시 대피소 안쪽을 가로질러 살짝 텅 빈 창고 비슷한 공간에 들어갔어요. 거기엔 박스 더미와 의료 물품이 섞여 있었고 자판기와 간이 테이블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우가 드디어 작은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 슬픔, 그리고 반가움을 동시에 깨웠어요. 솔직히 소리치고 싶었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린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외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무척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너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아니,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말이 끝나자 제 눈앞이 흔들리듯 아찔했어요. 정말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재회하게 됐을까 그저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봉사자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으니 꽤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모양이었죠. 하지만 분명 그 배경에는 무언가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라 직감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질문이 많았지만 무얼 먼저 물어야 할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저하다가 결국 제가 제일 궁금했던 말을 꺼냈어요. 그때 그냥 사라졌잖아. 생사도 모르고. 우린 정말 힘들었어.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으로 박스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미안하단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 순간 더는 참기 힘들 만큼 가슴이 저려왔지만 울음이 터지는 걸 겨우 눌렀어요. 주위가 조용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렸죠.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다 설명할 테니까. 그가 말을 할 때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한없이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단 지금은 봉사도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야기만 나눠선 안 될 거야.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계세요. 도와주실 분 필요해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우리도 본분을 다해야 할 때였죠. 결국 저는 겨우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래, 일 끝나면 우리 다시 얘기해. 민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가 동시에 돌아섰어요. 그 순간 그의 옷깃이 살짝 펄럭이는 걸 보니 제가 알던 민우의 모습이랑도 겹쳐 보여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시 체육관 쪽으로 나오는 길, 저는 머리가 마구 뒤엉켜서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차마 다른 봉사자에게 방금 저 사람이
내 실종된 남편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어쩌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환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눈물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가슴에 수천 번 그리던 민우가 맞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재회한 남편을 뒤로한 채 다시 의료팀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우는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낯선 상처 자국이 있었고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1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는 저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살아있었구나라는 제 말에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가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그에게도 이 10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는 의료 업무를 일단락 짓고 쉬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분명 민우를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틈이 생겨 체육관 구석으로 가보니 민우는 이미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저는 그에게 다시 말을 걸 기회를 엿봤습니다. 민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뜸 민우야라고 부르기엔 주위 사람들 귀에 들어갈까 싶어 존댓말로 바꿔 불렀어요. 그는 주춤하더니 옆에 있던 봉사자에게 잠시만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외부 소음이 덜한 체육관 건물 뒤쪽의 계단 아래로 이동했죠. 비상구를 겸하는 통로였는데 전기는 끊긴 상태라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간간히 켜져 있는 비상등 불빛에 민우의 표정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아까는 잘 얘기도 못했네.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민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대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을 보니 10년 전 익숙하던 모습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달라진 부분도 많았어요. 체격은 예전보다 말라 보였고 눈빛은 한층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어요. 얼굴 이곳저곳에 생긴 자잘한 상처들이나 거친 피부결이 그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가 그냥 사라지고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우린 널 떠나보내야만 했어. 그 말에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다 알아. 정말 미안해. 그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어쩔 수 없었어. 그가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나올 뻔했어요. 그러나 울음 대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저를 현실로 붙잡았죠. 체육관 안쪽에선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둘은 마치 시간의 틈새가 생긴 것처럼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죠. 1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야. 나도 처음엔 너가 도망갔다는 생각보다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 경찰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지. 제가 차분히 사실을 되짚어주자 민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게 날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으니까. 그 말이 또다시 제 마음을 후벼 파듯 아프게 했습니다. 민우가 고의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접 들으니 배신감이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으리란 걸 짐작하게 만들었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데?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서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어요. 민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결국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힘든 듯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나 사실 그동안 여길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봉사를 하며 지냈어. 숨으면서도 언젠가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가고 싶었거든. 그의 말끝엔 커다란 피로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제가 더 묻기 전에 바깥에서 또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다시 의료팀을 돕기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우가 뭔가 비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그동안의 행적도 분명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숨어야 했지? 저는 의료봉사를 하며 붕대를 감아주고 상처를 살피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그 의문과 싸워야 했죠. 그날 밤 대피소 주변에 간이로 세운 천막 사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체육관 복도로 들어서니 이미 늦은 시각이었어요. 이재민들은 이불을 두른 채 벽 쪽에 웅크리고 있었고 군청이나 시청 담당자들이 간단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한켠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데도 민우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혹시나 싶어 체육관 뒤쪽으로 조용히 가봤지만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째 접어든 어느 날 이재민들을 위해 물자 수송 지원을 돕던 중에 민우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아까까지의 무뚝뚝한 표정과 달리 아주 조심스럽고 자상한 모습이었죠. 곁에서 보니 예전 민우처럼 세심하게 사람을 챙기는 면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한편으론 그가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선 마주칠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상황이 겹쳐 민우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저는 당신이 정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재난 현장의 긴장감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산불은 점차 진압되어 가는 듯 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화상 환자가 들어왔고 대피소에는 마실 물이나 취침 도구가 부족했어요. 그 와중에 봉사자들도 교대하며 쉼없이 일했으니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틈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나 민우의 눈을 마주칠 때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몇 마디도 못하고 넘길 순 없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제 마음속에서 되뇌는 말을 민우도 분명 느끼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시간이 멈춰버린 10년의 간극을 어떻든 메워가야 했습니다. 아직 제게 남은 감정들은 정리가 안 됐지만 우선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참을 수 있었어요. 민우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어요. 10년 전 그는 우연히 대기업의 비리를 목격했고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협을 받은 그는 증거를 모으다가 결국 살해 위협을 받았죠. 가족인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후 그는 신분을 숨기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의사로 일하며 증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우리 아이도.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사실 그 대화를 나누게 된 건 안동 대피소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였어요. 처음 재회한 날부터 이어진 혼란 속에서 민우가 무슨 비밀을 안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서로 업무가 많아서 쉽게 시간을 낼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저녁 무렵 대피소 밖에 컨테이너를 정리하다가 민우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물자 창고 겸 휴게소로 쓰이던 그곳은 어둑했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 문이 덜컹대었어요. 밖에서는 줄을 맞춰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지만 컨테이너 안은 마치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고요했죠. 민우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에게는 몇 가지 상처가 더 보였는데 오른쪽 손목 위에 얕은 흉터도 살짝 눈에 띄었어요. 꼭 바늘로 꾹꾹 꿰맨 듯한 자국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살짝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언제 생긴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도망칠 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어. 그 과정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도 맞닥뜨렸고, 어떤 날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도 했어. 그때 생긴 상처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새삼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떠올리며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저는 긴 호흡을 고르고 난 뒤 조용히 말했어요.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난 건 이해가 안 되진 않아. 근데 우리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건 정말 너무하잖아. 민우는 커다란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든 접촉하려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눈이 너무 날카로워서 내가 너나 아이에게 연락만 해도 다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죽은 척했다. 그가 더듬더듬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쌓인 원망을 조금씩 접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죠. 설마 그렇게까지 거대한 회사였어? 정말 너가 그들의 비리를 직접 봤다는 거야? 제가 묻자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 잠시 슬픔이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일하던 병원과 큰 기업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자료를 보게 됐어.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 줄 알았는데 깊이 파고들수록 회사가 정치권과 연결되고 음성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걸 알게 됐어. 그는 그때부터 도망치듯 자료를 모으고 회사에 들키지 않도록 몇 달간 은밀히 움직였대요. 그러다 결국 누군가 그의 흔적을 알아채고 심각한 위협까지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10년간의 시간을 괜히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조차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도 모르진 않을 테죠. 그럼 10년 동안 계속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옮겨 다녔던 거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우는 창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국경 근처까지 갈 생각도 했어. 하지만 나까지 완전히 없어지면 남아있는 자료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지. 증거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언젠가 제대로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냈어. 그가 그 말을 할 때 마치 심연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그런 결심으로 10년을 보낸 거라면 최소한 가족을 버린 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물론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갑자기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우리 아이도. 그 말이 뱉어지자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가슴 저린 고백에 10년간 지치고 부서질 듯 버텨온 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나도 너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힘겹게 그 한마디를 건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지만 더 울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제 현장이니 주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회사 놈들 아직 너가 살아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 제가 묻자 민우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조금만 더 자료를 모으면 곧 검찰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번 산불 현장에도 자료를 건네줄 누군가가 있었는데 아직 못 만났어. 이 난리 중이라 더 어려워졌고 그의 말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엿보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이렇게까지 오래 숨어야 했나 싶었죠. 그때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리면서 다른 봉사자 몇 명이 들이닥쳤어요. 전기시설을 손보러 온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분주히 움직였죠. 저와 민우는 당황해서 순간 서로 시선을 피했어요. 이제 슬슬 나가보자. 여기서 마냥 얘기하다 눈에 띄면 곤란해. 민우가 조용히 제 손목을 가리켰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은 이미 밤 공기가 차가웠고 불길은 어지간히 잡혔는지 연기가 전에 비해 훨씬 덜했어요. 우리는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체육관 쪽으로 나란히 걸어갔죠. 가로등이 꺼진 길을 지나며 민우가 씁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만약 이 일을 끝내고 나면 너와 아이 곁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막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갈 수는 없었죠. 천천히 생각하자. 아직 우린 해결해야 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잠시 둘 다 말을 아꼈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회사와 비리 같은 단어가 맴돌았고 민우가 저지른 죽음 위장이 어떻게 풀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10년 만에 배운 그의 진실이 조금씩 제 안의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고백 이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아이는 너가 영웅이라고 믿으며 자랐어. 사진을 보며 아빠를 그리워했지.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대피소에서 민우가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했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민우는 의사 자격이 있었고 화재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연기 흡입으로 호흡이 불안정한 노인이나 대피 과정에서 다친 어린이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나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얼굴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아프진 않니? 하고 물어보는 모습이 옛 민우 그대로였죠. 주변 봉사자들도 그를 신뢰했고 그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환자들을 살핀다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어딘가 모르게 뭉클한 기분이 들어 멀리서 지켜보는 일도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의료 장비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민우가 지친 기색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한 손에 물통을 들고 숨을 고르며 땀을 닦고 있었죠. 저는 자리를 살짝 비켜주면서 그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 거 보면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은 변함없네. 민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니까. 사실 의사 일도 오래 못했어. 열심히 자격증 숨기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했거든. 그 말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꺼풀이 뻐근했어요. 고개를 돌려 대피소 내부를 둘러보니 환자들이 임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고 가족을 잃거나 집을 잃은 슬픔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우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꼭 손을 내밀어 챙겨주려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민우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막상 저는 쉽사리 아이 얘기를 더 꺼낼 수 없었어요. 아이는 지금 잘 지낸다는 말만으로는 이 10년의 간극을 설명하기 어려웠죠. 민우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그리고 아이가 그 부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됐을 테니까요. 다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서도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조용히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난 뒤에야 저는 아이 얘기를 다시 꺼낼 기회를 잡았어요. 대피소밖에 마련된 간이 식당에서 간단히 늦은 식사를 하던 중 민우와 나란히 앉게 됐죠. 이곳저곳에서 봉사자들이 밥을 먹으며 피로를 풀고 있었고 음식 재료가 부족해 간단한 죽이나 반찬 정도만 나왔어요. 민우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허겁지겁 죽을 몇 숟갈 뜨다가 제가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야. 아이가 말이야. 이제 중학생을 훌쩍 지났어.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민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렇겠지.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으니까 잘 자랐겠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서 아이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넌 그 아이한테 여전히 영웅 같은 아빠야? 아직까지는. 제가 마지막 말을 작게 덧붙였어요. 민우는 허탈한 듯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사이 민우는 대체 그 비리 증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저는 살짝 곁에서 돕고 싶었지만 이 문제에 함부로 개입했다가 함께 위험에 빠질까 걱정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민우 주변을 예의주시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민우가 봉사 현장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과 헌신은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변함없이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아끼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밤 대피소 복도 한쪽 모퉁이에 기대 앉아 저는 오래전 앨범을 뒤적이듯 머릿속에서 지난 추억을 떠올렸어요. 민우와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지는가 하면 동시에 그의 부재로 힘들었던 시간도 겹쳐서 떠오르죠. 이제는 그 빈자리가 어렴풋이나마 채워지는 느낌이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우를 뒤쫓고 있고 그가 가진 증거가 드러나는 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이 사람이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틀 후 민우는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그와 함께 검찰에 가기로 했죠. 하지만 우리의 재회를 눈치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돌아가는 길, 검은 차가 우리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급박한 추격전 끝에 민우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지만 그 자신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꼭 돌아올게. 약속해.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또다시 그를 잃은 것 같은 절망감에 무너졌지만 이번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날의 시작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되면서 봉사단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고 저와 민우도 이제 곧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할 참이었죠. 민우는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와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오늘 내가 마지막 자료를 받아서 검찰로 갈 거야. 라고 소곤대듯 말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럼 드디어 너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온 거네. 낮은 목소리로 묻자 민우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더는 숨고 싶지 않아. 이 자료만 제출하면 그동안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너와 아이를 떳떳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민우는 안동에 오기 전부터 누군가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증거 수집을 해온 모양이었어요. 이제 최종 자료를 주고받기로 한 장소가 바로 안동 시내의 어느 카페였다는 거죠. 같이 갈 수 없을까? 제가 고민 끝에 물었어요.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괜히 위험에 휘말려들 거야. 게다가 이 일만 끝나면 곧장 검찰로 가야 하니까. 그가 말하는 톤이 사뭇 진지해서 저도 더는 고집할 수 없었어요. 내가 대피소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절대로 사라지지 말고 돌아와.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오 무렵 대피소 안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분주했어요. 환자 몇 명은 후속 치료를 위해 병원 이송을 기다렸고 남은 봉사자들은 물자 정리에 바빴죠. 저는 의료 물품을 체크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민우 걱정뿐이었어요. 그가 정말 무사히 자료를 건네받고 검찰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 긴장감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몇 시간 뒤 민우가 다녀오지 않아 불안감이 커져갈 즈음 마침내 그의 연락이 왔어요. 자료 받았어. 조금 후에 대피소로 갈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곧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피소 밖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나갔어요. 저도 달려나가 보니 검은 SUV 차량이 맹렬한 속도로 길 건너편을 가로지르며 민우를 쫓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저건 뭐지 싶어 멍하게 서 있던 찰나 민우가 반대편 골목에서 달려나왔어요. 그는 무엇인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SUV는 굉음과 함께 그를 뒤쫓았고 그는 신호도 무시한 채 인파 속으로 몸을 파고들었어요. 민우,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차가 기세등등하게 경적을 울리며 접근했어요. 민우는 재빨리 몸을 틀어 다른 골목으로 뛰어들었고 SUV는 길 위에 있던 장애물 때문에 속도를 줄였어요.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저는 달려가 민우 곁에 섰죠.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어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해져. 어서 뒤로 물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SUV가 다시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운전석 안쪽에선 누군가가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기가 분명해 보였어요. 민우가 절 붙잡고 재빨리 인근 건물 쪽으로 몸을 숨겼죠. 주변 상가에서 놀란이들이 비명을 질렀고 봉사자들도 당황해 얼어붙었어요. 짧은 침묵 후 SUV가 다시 속력을 내더니 이 골목 저 골목을 들쑤시는 소리가 울렸어요. 민우는 저를 재빨리 잡아채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쪽 길로 가자. 여긴 봉사자들과 주민이 많으니까 혹시 몰라도 같이 다치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골목 건물 뒤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건물 몇 채를 지날 때마다 민우가 뒤를 힐끔거렸는데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면서도 절 돌보려고 애쓰더군요. 가까스로 인적이 드문 창고 건물 근처에 도달했을 때 저도 지친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설마 그 회사 측에서 보낸 거야? 민우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내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려는 걸 알아챈 모양이야. 지금 내가 얽히면 더 위험해져. 저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혼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민우는 숨을 몰아쉬며 제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잘 들어. 일단 너는 대피소로 돌아가. 난 어떻게든 따돌리고 곧바로 검찰 쪽으로 갈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서 헤어져야 해. 그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마치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몰랐기에 저도 경황이 없었죠. 싫어.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제가 거의 울먹이듯 말하자 민우는 짧게 외쳤어요. 이번엔 꼭 돌아올게. 약속해. 그 한마디 뒤로 그가 제 손을 떼어내고 골목 반대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SUV 엔진 소리가 다시 커졌고 인근 어느 건물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뛰쳐나와 민우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장면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어요. 민우는 기지를 발휘해 벽을 타고 옆길로 도망쳤고 추격자들은 도로를 돌아 SUV 쪽으로 손짓을 했어요. 곧 차가 크게 회전하며 민우가 사라진 골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그쪽에서 굉음과 함께 소리가 울렸어요. 연이어 바스러지는 파편 소리도 들렸어요. 민우,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쪽으로 뛰려 했지만 웬 남자가 나타나 소리치며 저를 막아섰어요. 위험하니 비켜요. 봉사자 몇 명도 달려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쪽은 이미 위험해요. 경찰 부르러 갔으니 기다려요. 마음은 이미 민우를 쫓아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짜고짜 뚫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 소라는 10분 남짓 이어졌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 즈음에야 SUV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났어요. 추격자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우 역시 보이지 않았죠. 이런 소동이 일어난 후 그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길 위에 멍하니 서서 그를 불렀지만 허망한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민우 어디 있어? 또다시 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무너졌지만 이번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실종이 아니라 적어도 제 눈앞에서 뛰어가던 그의 생생한 모습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지만 동시에 언젠가 그가 돌아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믿음이 움텄어요. 사람들은 소동이 가라앉자 하나둘 체육관으로 복귀했고 경찰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저는 대피소 한쪽 구석에 앉아 더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봉사자들이 제게 다친 데 없냐며 걱정해줬지만 정작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민우가 무사하겠지. 그럼 언제 또 돌아올까?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도록 민우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이 대피소 생활도 정리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많은 이재민이 임시 거처나 친척집 등으로 이동했고 봉사단도 점차 철수 준비를 했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민우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냥 갈 순 없었어요. 약속 지켜야지. 민우야, 애를 태우며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심란해진 마음에 그 사람은 또다시 사라져버린 걸까? 하고 절망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가 지켜야 할 자료도 확보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다시 올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어요. 마치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고개사처럼 그 믿음 하나에 기대어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 측이 남긴 간단한 연락망을 통해 이 근방에서 남자를 찾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혹시 민우가 다쳤거나 긴급 치료를 받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병원들을 뒤져봤지만 기록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민우는 지금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검찰이나 어디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간 걸지도 몰라. 덩그러니 남겨진 대피소 풍경을 보니 그 기억이 또다시 아프게 마음을 헤집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민우가 살아있음을 알았으니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품기로 했어요. 아직 모든 일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자료를 세상에 내놓고 결백을 밝히고 가족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한 채 텅 빈 체육관을 둘러보고 있으면 전에 민우와 나눴던 이야기와 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멀리서 잔불 정리에 나선 소방차의 불빛이 깜빡이는데 그 빛이 꼭 민우가 돌아올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만을 붙들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그 마무리 순간이 몹시 허탈하고 공허했지만 이번엔 꼭 돌아올게라는 그 목소리가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만 희망이 섞인 미소를 짓고 이 긴 안동에서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어요. 언젠가 민우가 약속을 지키고 나타나면 저도 아이와 함께 웃으며 그를 맞이할 거라 믿으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거짓말처럼 대형 기업의 비리 사건이 뉴스 메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보도가 터져나왔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죠. 처음엔 단순한 회사 내부 횡령 의혹으로 보이던 게 이내 정치권과도 맞물린 대규모 스캔들로 밝혀졌다고 해요.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우가 드디어 모든 걸 폭로했구나 하고 직감한 거죠. 그 새하얀 화면에 비춰지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 무분별하게 얽힌 자금 흐름,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라는 존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어떤 평론가는 이 정도로 체계적인 자료가 준비된 건 내부 사정을 샅샅이 꿰고 있는 핵심 인물이 움직인 게 틀림없다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뉴스를 지켜보다가 몇 번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우가 숨죽이고 지낸 세월을 떠올리면 이게 얼마나 커다란 결단이었는지 짐작되었거든요. 문제는 정작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검찰 측 브리핑에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죠.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한편으론 그가 무사히 자료를 전했구나 하고 안도하면서도 혹시 또 도망칠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윽고 대형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정치권 인사들마저 로비 혐의로 소환된다는 속보가 이어지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느껴졌어요. 모두가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 애쓰지만 정작 민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듯 보였죠. 불안함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어요. 밤마다 뉴스를 보며 오늘도 민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며칠이 흘렀는데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얇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겉면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우편물도 아니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낯익은 가족 사진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돌아갈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 속의 민우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거기에는 저와 함께 팔짱 낀 채 아직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 10년 전 사라진 남편이 다시금 눈앞에 떠올라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쪽지를 쥔 손이 떨리고 숨이 차오르듯 가빠왔어요. 이제 끝났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민우는 모든 걸 폭로하고 결판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그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면이라는 문장이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서 한껏 벅찼던 감정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아직 그에게 남은 일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사진을 들고 한참 울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후 며칠 동안 언론은 더욱 치열하게 사건을 파헤쳤어요. 새로운 자료가 연이어 공개되고 앞서 체포된 사람들이 줄줄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넘긴 자료가 사건 전반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철저히 숨어 있다는 식으로만 언급되어 제가 초조해지는 건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 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고 수화기를 들자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우야?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한참간 말이 없더니 낮고 갈라진 음색으로 짧은 말이 들려왔어요. 곧 만나자. 미안해. 그리고는 그대로 끊겼어요. 수화기를 쥐고 있던 저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분명 민우의 목소리였고 그가 곧 만나자고 분명히 말했어요. 매일같이 한 걸음씩 멀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스쳤어요. 동시에 그럼 왜 아직도 모습을 안 보이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에 쌓였던 걱정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은 제게 커다란 위안이 됐죠.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신발장 위로 시선이 가니 낯익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가 예전에 자주 차고 다녔던 오래된 가죽끈 시계였죠. 그리고 옆에는 종이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미안. 곧 만날 거야.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건 절대로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시계를 부여잡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이번엔 정말 돌아오려나 보구나. 그 메시지가 주는 따뜻한 예감이 온몸에 스며들면서 지난 1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사건은 더 큰 규모로 번졌어요. 법조계 정치권 재계 이곳저곳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진짜 주범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뉴스에 얼굴을 내비쳤어요. 그때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별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자들이 떠들썩하게 말하곤 했죠. 그걸 보며 민우가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폭로가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민우도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한참 뒤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였어요. 묘하게도 현관에서부터 짭조름한 국물 냄새가 어렴풋이 흘러나와 순간 당황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전등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에는 갓 끓인 듯한 국이 올려져 있었어요. 등 뒤를 보이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는데 바로 민우였어요. 이제야 왔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 TV 뉴스로만 그의 업적을 짐작하던 제가 이렇게 식탁 앞에서 민우와 마주 서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해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죠. 민우는 작게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늦었지. 그동안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대답 대신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10년간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곳곳에 자잘한 흉터가 남은 손, 한층 깊어진 눈빛까지. 여전히 예전 그 사람이 맞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라진 민우였어요. 그를 한번 꼭 안고 싶었지만 당혹스러운 감정과 기쁨이 뒤섞여 몸이 굳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야라고 힘겹게 입을 뗐을 뿐이었죠. 민우는 조용히 식탁 위 의자를 빼주면서 조금이라도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듯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 김이 올라오는 국그릇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엌 싱크대엔 냄비랑 간단한 재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 국을 한 숟갈 떠먹으려다 그대로 울컥했어요. 민우가 조용히 물컵을 건네주며 미안하다는 듯 시선을 떨궜죠. 한참을 그 상태로 있자 민우가 낮게 입을 열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온 것 같다. 이제 내가 가진 자료는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갔고 곧 재판이 시작될 거야. 이제 숨어 지낼 이유도 없는데
연락을 못 하겠더라. 혹시 널 더 힘들게 할까봐 겁이 났어.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슴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며 민우는 그간의 숨막히는 세월을 털어놓았어요. 회사 비리를 처음 목격했을 때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좌절했던 일, 뒤늦게 고위급 인사들이 움직이면서 협박을 받은 일, 쫓기듯이 도망치다 총 맞을 뻔한 사건 등. 그래도 언제나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를 숨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왜 한 번도 소식을 주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한편으론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돌아온 거지?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가 굳은 표정으로 꺼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나도 너한테 떳떳해지고 다시 우리 가족 곁으로 가고 싶어. 이토록 솔직한 고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10년이란 긴 시간 내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날로부터 한 달가량 민우는 정식 절차를 밟아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내부 고발자로서 검찰에 진술할 예정이었고 이미 TV 뉴스를 통해 폭로 내용이 공개돼 있어 더는 숨을 이유가 없었죠. 가족도 몰랐던 그의 법적으로 떠난 걸로 되어 있던 기록을 번복해야 했고 행정 서류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처음엔 담당 공무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냐며 의아해했지만 민우가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어요. 하루하루가 복잡한 절차의 연속이었지만 이번엔 의지를 굳게 다진 민우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에게 슬쩍 아빠가 사실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사라진 채로 자란 아이였고 10년이면 충분히 포기할 법도 한데 은근한 기대가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우 역시 아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겁이 난다고 했지만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조언했죠.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꼭 만나게 해줄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가 집에 들렀을 때 아이가 귀가해버렸어요. 마주치자마자 둘 다 얼어붙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서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이도 낯설어했고 민우도 미안함이 컸는지 말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최소한 이제는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결국 아이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민우를 받아들이고 민우는 자신의 과거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가족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둘 사이에는 묵은 갈등이 말없이 오갔지만 서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였어요. 아이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진 않았지만 민우를 흘끔거리며 궁금해하는 눈빛을 보냈고 민우도 아이에게 관심을 두며 어떻게든 친근하게 다가가려 애썼어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안도했어요. 한편 재판은 빠른 속도로 준비되었고 민우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많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어요. 언론에선 그를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 칭송했고 검찰은 공개적이진 않더라도 법적 물리적 보호를 약속했다고 했죠. 민우가 그토록 바랐던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이 실현된 거예요. 그걸 지켜보며 저는 안동에서 마주친 민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매캐한 연기와 혼란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부상자를 돌보던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죠. 결국 산불재해라는 뜻밖의 상황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계기가 됐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안동에서의 봉사가 없었다면 민우는 저를 피해 더 깊숙이 숨어들거나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곳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서로를 발견했고 동시에 민우가 감춰뒀던 비리를 폭로할 마지막 힘을 얻었겠죠. 문득 지난 날을 되새기면 가슴 한편이 시큰해요. 그래도 지금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민우가 신분 회복 서류를 완전히 끝냈다는 통보를 받고 집에 모여 작은 축하를 했어요. 긴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되살아난 민우가 어색한 미소로 아이 곁에 앉아 조촐한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그 시간 동안 굳어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다시금 새로운 의미로 빛나 보였어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젠 서로 마주보며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아이도 가만히 민우를 바라보며 어른스럽게 앞으론 한 번 더 사라지는 일 없길 바란다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 이게 다시 시작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고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안동 산불 현장에서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민우가 말하길 이제 남은 재판 절차가 끝나면 나도 병원에서 다시 의사로 일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대중의 시선이 몰릴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흔히 말하는 재난이 꼭 불행만을 가져오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동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집과 터전을 잃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대하고 서로 도우며 희망을 만들어냈죠. 그 속에서 저는 잃어버린 남편을 발견했고 민우는 스스로를 숨겨온 세월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겉으로 보면 고통과 상실만 가득한 재해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만남과 화해를 선물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이제 민우는 아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쌓아가며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서서히 되찾으려 해요. 어색한 분위기도 많지만 한 번 웃고 한 번 눈물 흘리는 과정을 거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중이죠. 저 역시 이 재회가 부디 오래도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지난날이 조금씩 아물 때쯤 우리는 다시 한번 안동을 찾아가 보고 싶어요. 불에 그을린 산자락이 언젠간 파릇한 나무들로 뒤덮이듯 우리 가족의 상처도 그렇게 치유될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0년 만에 귀환한 남편과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내부 고발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은 작은 일상부터 다시 쌓아나가는 중이거든요. 서류 몇 장 바뀌었다고 한 번의 포옹으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 문득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한 달 뒤 민우가 마지막 서류 절차를 마치고 법원에서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걸로 처리됐던 기록이 공식 말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날 집에 모여 작은 축하를 했어요. 초 하나 꽂힌 케이크 앞에서 민우는 멀뚱히 앉아 있다가 한참 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완전히 돌아온 느낌이야. 그 말에 저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잔잔히 웃었어요. 아이도 주방 쪽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들었고 식탁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분위기에 동참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앨범을 펼쳐봤어요. 민우가 떠나기 전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찍힌 사진들, 모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아이 사진 속엔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민우 없이 지낸 생일 파티나 여행 사진도 많았죠.
민우가 눈을 떨구며 정말 많은 걸 놓쳤구나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제부터 같이 만들면 되잖아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민우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보더니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예전 결혼 초기에 봤던 웃음과 닮아 있었어요. 아직 어색하고 상처가 남아도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사람 마음에 온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에 다시금 식구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서로 조심해야 할 것도 많겠죠. 하지만 불안해하기보단 오히려 두근거리는 기대감이 커요. 민우가 폭로한 그 거대한 비리 사건은 이제 막 법정에서 다투기 시작할 테고 언론 관심도 상당할 거예요. 그때마다 민우를 어렵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저나 아이도 한 번씩 곤혹스러운 시선을 마주칠 수 있겠지만 결국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조금 뒤 민우가 살짝 웃으며 아이가 사용하는 방을 기웃거렸어요. 10년 만에 집에 돌아와 곳곳이 낯설기도 하겠죠. 그동안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도 여러 번 바뀌었고 아이 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변했으니까요. 민우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뒤돌아서 거실로 왔어요. 아직은 아이와 한 공간에서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한가 봐요. 그래도 예전처럼 훌쩍 떠나버리거나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젠 내정한 곳이 있으니 병원에서 다시 일하면서 집에 매일 들어오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오랜 도망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 다시 정착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민우는 이미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요. 그만큼 과거의 도피를 후회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만회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평온이지만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혹은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가능하냐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동의 잿더미 속에서 정말로 민우를 발견했으니 저로선 기적이란 말이 낯설지 않아요. 지금도 TV 뉴스를 보면 아직 소송이 남아있고 뿌리 깊은 비리가 끈질기다고들 말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의 곁에서 아이와 함께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며 지내려고요. 결국 가장 어두웠던 재해 현장에서 저희는 서로를 다시 알아보고 붙잡았어요. 산불이 다 태워버린 땅에서도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 민우가 행정적으로 생존을 인정받고 아이와도 조금씩 대화를 트며 저와 함께 살아갈 집을 꾸린다는 사실이 마냥 꿈만 같아요. 예전엔 단지 그를 그리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함께 새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어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10년간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시간은 더 이상 낭비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됐으니까요. 이 집엔 여전히 못다한 대화가 쌓여 있지만 이제는 날마다 조금씩 나누면 돼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앞으론 함께할 날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지금 가끔 아이가 싱크대 앞에서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 민우와 저는 나란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아직은 아이 입장에서도 아빠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겠지만 적어도 집안에 온기가 돌아요. 안동에서 타오른 불길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휘저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민우를 다시 만나 모든 걸 폭로할 용기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에요. 결국 기적은 가장 어두운 재난 속에서 피어난다는 말이 우리 가족에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젠 함께, 정말로 함께, 다른 누구도 아닌 내 곁에서 일상을 쌓아나가는 민우를 보며 그렇게 느껴요.